어서 오세요. 묻지마 여행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투어의 안내자는 정현우입니다. 공항에서 그를 만나는 순간 75세의 이동철 씨는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손에 쥐고 있던 여행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다른 관광객들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이동철 씨는 오직 젊은 가이드의 얼굴만을 주시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손이 자연스럽게 앞쪽으로 나아가고 있었고 그런 혼란 속에서도 정현우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동철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내 그의 눈이 흔들리고 무의식적으로 오른손으로 귓불을 만졌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이름은 정현우입니다. 착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가운 톤으로 말하던 가이드였지만 이동철 씨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 목소리, 그리고 귓불을 만지는 작은 습관은 15년 전 실종된 아들의 모습과 너무도 선명하게 겹쳤습니다. 그 순간 아내인 최영희 씨가 남편의 팔을 부드럽게 붙잡았습니다. 그녀도 같은 기분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의 반응을 통해 그 가이드가 누구인지 짐작했기에 뒤쪽에서 한 남성의 불만이 들렸습니다. 40대 남성이 팔짱을 낀 채 느릿느릿한 노인들 때문에 기다려야 하냐고 불평했습니다. 그 말에 이동철 씨의 얼굴이 일순간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 순간에는 그러한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정현우는 즉각적으로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시간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버스가 대기하고 있어요. 그는 빠르게 시선을 돌려 다른 관광객들에게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동철 씨의 시선을 피하는 듯 보였습니다. 버스로 향하는 길에 최영희 씨는 남편의 팔을 더욱 단단히 잡았습니다. 여보, 정말 민석이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아들입니다. 이동철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왜 모른 척할까요? 그 이유를 꼭 알아내야 합니다. 이동철 씨는 주머니에서 낡은 회중시계를 꺼냈습니다. 그 시계는 15년 전 사라진 민석이의 날로 멈춰 있었습니다. 버스에 오른 이동철 씨 부부는 앞자리에서 가이드를 가까이 보려고 앉았습니다. 가이드 정현우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패키지 여행의 장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잘 따라만 오시면 된답니다. 그의 설명이 이어지자 버스 안에서 폭소가 터지긴 했지만 이동철 씨는 그 웃음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묻지마 관광이라는 말이 그의 귀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질문 없이 단순히 따라가라는 의미. 가이드의 말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이동철 씨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정현우의 행동만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정현우가 말을 할 때 귓불을 만지거나 특정 단어를 강조하며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은 민석의 모습과 겹쳐졌습니다. 묻지마 관광이라는 단어가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15년 동안 이동철 씨가 겪어온 시간을 닮아 있었습니다. 아들을 찾기 위한 세월이 묻혀 있었고 질문 한 번 하지 못한 채 흘러갔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도 모른 채 하루하루를 견뎌왔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설악산 울산바위였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이곳은 이동철 씨가 처음 강원도 속초에 여행을 왔을 때 어린 아들에게 기념품을 사주겠다고 약속했던 장소입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최영희 씨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버스는 강원도 속초의 푸른 바다를 끼고 달렸습니다. 다른 관광객들은 창밖의 아름다운 풍경에 감탄하고 사진을 찍고 있었지만 이동철 씨 부부의 마음은 15년 전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가이드의 유머로 버스 안은 다시금 웃음이 넘쳤고 관광객들은 그의 설명에 즐거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동철 씨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캐냈습니다. 정현우의 눈빛이 흔들렸고 누군가를 피하려는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설악산 울산바위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이동철 씨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반드시 진실을 찾아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15년 동안의 기다림은 이제 끝내야 했습니다.
이동철 씨는 아내에게 속삭였습니다. 묻지마 관광은 이제 끝났습니다. 질문할 시간입니다. 설악산 울산바위 앞에 서 있는 관광객들은 그 경치를 감상하며 감탄의 소리를 뱉었습니다. 거대한 화강암과 푸른 산세가 어우러진 풍경은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그러나 이동철 씨의 시선은 오직 정현우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는 여러 봉우리가 존재합니다. 인생의 고비처럼 오르막과 내리막이 함께하죠. 정현우의 설명을 듣던 이동철 씨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현우의 이야기는 항상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강원도 속초는 과거 유배의 땅이었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며 이곳에 온 많은 유배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향을 그리워하면서도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유배, 고향에 대한 그리움, 새로운 시작. 이러한 단어들이 이동철 씨의 머릿속을 떠다녔습니다. 마치 정현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버스가 다음 목적지로 향하는 동안 이동철 씨는 조용히 주머니에서 회중시계를 꺼냈습니다. 15년 전 아들이 준 그 시계. 멈춘 시침과 분침은 그의 삶처럼 정지된 시간을 상징했습니다. 낙산사, 저녁 8시. 그곳에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정현우는 다른 관광객들에게 친절한 미소로 사진을 찍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동철 씨는 그의 웃음 뒤에 숨겨진 불안과 두려움을 감지했습니다. 그 불안의 원인이 아까 만난 어두운 옷을 입은 남자와 관련이 있는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숙소에서 나가야 해요. 이동철 씨가 아내에게 속삭였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죠? 낙산사입니다. 민석, 아니 정현우가 거기서 누군가와 만날 것입니다. 정말 우리 민석인가요? 틀림없습니다. 사고 이후 기억을 잃었다고 하더군요. 최영희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동철 씨는 아내의 손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오늘 밤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15년 동안의 의문을 풀어낼 거예요. 버스는 강원도 속초의 푸른 들판을 지나 다음 관광지로 향했습니다. 창밖의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이동철 씨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있었습니다. 내 아들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호텔방의 침대에 앉아있던 이동철 씨는 낡은 회중시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파도 소리가 들렸지만 그의 귀에는 15년 전의 기억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여보, 좀 누워요. 오늘 하루 종일 그렇게 쫓아다녔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최영희 씨가 남편의 어깨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남편의 눈에 스며드는 깊은 슬픔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진짜 우리 민석이 맞을까요? 이동철 씨는 시계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봤어요. 귓불을 만지는 습관, 말투, 그리고 그 눈빛이요. 너무나 똑같습니다. 이동철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15년 전의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비 오는 날이었고 퇴근길 이동철 형사는 경찰서 앞에서 우산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네, 과장님. 전화를 끊으면서 이동철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스며들었습니다. 범죄 조직인 흑풍회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지난 2년간 끈질기게 추적해온 조직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민석이는 반갑게 뛰어나왔습니다. 아버지, 이거 받아요. 17살인 민석의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민석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아버지 생신이에요. 제가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샀어요. 이동철은 감동을 느끼며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빈티지 회중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민석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추리소설을 좋아하니까 셜록 홈즈 같은 멋진 시계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동철은 아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쓸어주었습니다. 정말 고마워.
민석은 약속하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만약 이 시계가 멈추면 꼭 저와 함께 고치러 가요. 그때는 우리 둘만의 시간으로요. 이동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약속할게. 그날 저녁, 가족은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완전한 가족으로서의 마지막 저녁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이동철은 본격적으로 흑풍회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조직의 비리와 범죄의 단서를 하나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끈질긴 노력 덕분에 조직은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흑풍회 두목을 검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무실에서 자신감 있게 보고를 하던 중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가 전화선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민석이가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아요. 그 말을 듣고는 이동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학교에 확인해본 결과 민석이는 마지막 수업이 끝난 뒤 평소처럼 집으로 귀가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가는 길에 그는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동철의 삶은 끔찍한 고통으로 뒤덮였습니다. 아들을 찾기 위해 경찰의 모든 자원을 동원했지만 민석이에 대한 단서는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익명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형사님, 아들이 그리우면 흑풍회 수사에서 손을 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동철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의 실종이 자신이 조사 중인 조직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시게 된 것입니다. 만약 잘못될 경우 아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이동철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며 시계를 꺼내려던 순간 그 손이 흔들려 시계가 떨어져 부서졌습니다. 깨지는 소리와 함께 회중시계는 멈추어 버렸습니다. 그의 시간 역시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즉시 조직에 연락했습니다. 흑풍회 수사를 중단하겠으니 제 아들을 돌려주십시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비웃음뿐이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형사님. 내 아들은 우리가 아니라 다른 놈들이 잡아갔어요. 혼란과 불안 속에서 마지막 단서가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속초의 낙산사 인근 절벽에서 민석이의 가방이 발견된 것입니다. 경찰은 민석이가 납치범에게 쫓기다가 추락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신은 찾지 못했지만 동해에 잔잔치 못한 조류를 고려할 때 먼 바다로 떠내려갔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었습니다. 이동철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들을 구하지 못했다는 자책으로 인해 그는 경찰 배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후 15년 동안 아들의 흔적을 찾기 위해 전국을 떠돌았지만 어디에서도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최영희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범인이에요. 제가 민석이를 위험에 빠뜨렸어요. 이동철의 목소리는 떨림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민석이라면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연락이 없었을까요? 최영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기억을 잃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사고로 인해. 사고라면 정말 속초에서 절벽에서 떨어진 게 맞았군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최영희는 궁금해했습니다.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밤에 알아낼 거예요. 이동철은 쪽지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낙산사에 저녁 8시에 정현우가 간다고 해요. 시계는 저녁 7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1시간이 남았지만 두 사람은 이미 각오를 했습니다. 여보, 만약 우리가 만나면 민석이가 두려워할까요?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동철은 다시 회중시계를 주머니에 넣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민석, 아니 정현우에게 뭘 줬던가요? 이동철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걱정했습니다. 걱정이 돼요? 혹시 그들이 흑풍회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1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조직이 존재한다면
기동철의 눈빛에는 강한 결의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우리 아들을 지켜낼 겁니다. 두 사람은 호텔방의 문을 나왔습니다. 이동철은 미리 알아본 택시를 부르며 낙산사로 향했습니다. 택시기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관광지가 아닌 조용한 작은 절로 가려 했기 때문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꼭 가봐야 할 곳이 있어서요. 택시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고 이동철의 가슴은 기대에 가득 차서 뛰었습니다. 머지않아 15년 전의 의문이 풀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창밖에는 별빛으로 가득한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동철은 문득 민석과 함께했던 마지막 강원도 속초 여행을 회상했습니다. 아버지, 저기 보세요. 별이 정말 많아요. 12살의 민석이 손가락으로 밤하늘을 가리키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이 설악곰 인형 열쇠고리 꼭 사주세요. 강원도 속초 기념품으로 가져갈 거예요. 조르는 모습이나 애교를 부리던 민석의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아버지가 경찰이라서 자랑스러워요. 저도 저를 여러 시점에서 경찰이 되고 싶어요. 밝게 웃던 민석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 모든 기억이 이동철에게 감정을 강하게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기억들이 그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여보, 저기에요. 택시가 도착한 곳은 작은 언덕에 있는 소박한 절이었습니다. 낙산사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고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가 조용한 밤 공기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절 주변은 고요하고 사람의 흔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멀리서 불빛이 보였고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심해요. 이동철은 아내의 손을 단단히 잡고 불빛 쪽으로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가까워질수록 목소리는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네, 할머니. 오늘도 약은 잘 드셨습니까? 그 목소리는 틀림없이 정현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동철과 최영희는 숨을 죽이며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작은 정원에서 한 노인과 정현우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 찾았다면서? 조심하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니. 노인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네, 할머니. 하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들이 저를 계속 따라다녀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데? 여기도 안전하지 않을 거야?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정현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 제 투어에 이상한 노부부가 있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저를 다른 이름으로 불렀어요. 민석이라고요? 할머니는 놀란 눈빛으로 정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이 누군지 알 것 같았어요. 제 마음이 이상하게 반응했거든요. 그리고 무서웠어요. 내 기억이 돌아오려는 걸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열쇠고리 정현우는 주머니에서 설악곰 인형 열쇠고리를 꺼냈습니다. 이게 제 것인 것 같아요. 할머니가 저를 발견했을 때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순간 이동철 씨의 발밑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정현우와 할머니가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구세요? 정현우가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이동철은 더 이상 숨어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나무 뒤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최영희도 그를 따랐습니다. 민석이야. 이동철의 떨리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자 정현우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신속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뒤로 몇 걸음 물러났습니다. 할머니는 두 사람을 경계하는 듯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곳에 오셨나요? 당신들이 그 노부부인가요? 이동철 씨는 정현우를 찾으려는 목적을 묻는 질문에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민석이의 아버지입니다. 사찰의 정원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지나가고 멀리서만 풍경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이동철 씨를 응시한 후 정현우 앞으로 반걸음 내디디며 그를 보호하려 했습니다.
민석이의 아버지라니요. 말도 안 됩니다. 제가 정현우를 5해 전 절벽 아래에서 발견했을 때 이 아이는 심각한 부상을 당해 기억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전혀 모르는 아이였어요. 주변에는 그의 가족을 찾는 사람도 없었죠. 이동철 씨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내며 부탁했습니다. 이걸 좀 보세요. 사진 속에는 15년 전의 가족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 이동철과 최영희,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미소 짓고 있는 17세의 민석이었습니다. 정현우는 사진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 기억은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사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이 아이가 정현우와 정말 비슷해요. 이동철 씨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정현우가 아닌 민석입니다. 이민석, 제 아들입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15년 전에 우리 아들이 실종되었습니다. 강원도 속초 낙산사 근처 절벽에서 할머니의 얼굴은 놀라움으로 확 커졌습니다. 낙산사 절벽. 내가 정현우를 찾은 그 장소잖아. 정현우는 할머니와 노부부를 번갈아 바라보며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 할머니, 제가 정말 이분들의 아들인가요?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럴지도 모른다. 내가 처음 발견했을 때 너는 절벽 아래 바위 틈에 끼어 있었고 상처로 가득했으며 머리도 다쳤었지. 내가 너를 병원에 데려가려 할 때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주변을 수색하고 있었어. 마치 누군가를 찾는 것 같았지. 이동철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흑풍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조사했던 범죄 조직입니다. 그들이 민석이를 납치했었어.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내 집으로 데려와서 몰래 치료했단다. 간호사인 내 딸이 큰 도움을 줬지? 넌 깨어났을 때 기억을 잃었고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던 거야. 정현우, 아니 민석이는 멍한 표정으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설악곰 인형 열쇠고리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사찰로 다가오는 중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오지 말라고 했는데 또 진입했군. 누구죠? 이동철 씨가 물었습니다. 그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정현우, 아니 민석이를 계속 감시해온 자들이죠. 그들은 민석이에게 돈을 주며 정보를 요구하려 했어요. 무슨 정보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민석이의 기억이 돌아오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이동철 씨는 즉시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그의 오랜 경찰 경험이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민석이를 없애려 하고 있어요. 민석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 조직이 위험해질 거예요. 차량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빨리 숨어야 해요. 할머니가 서두르며 말했습니다. 뒤쪽 샛길로 도망치세요. 잠깐, 그들을 붙잡아 둘게요. 같이 가요. 할머니, 민석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 돼, 내가 시간을 벌어줄게. 넌 부모님과 함께 가야 해. 그들이 널 찾으면 더 큰 위험에 처할 거야. 이동철 씨는 민석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말씀대로 하자. 우리와 함께 가요. 민석이는 주저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할머니에게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꼭 다시 찾아뵐게요, 할머니. 가렴.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세 사람은 사찰 뒤편으로 재빨리 빠져나갔습니다. 어두운 산길을 따라 내려가는 동안 뒤에서 차량이 멈추는 소리와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어디로 가야 하죠? 최영희 씨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선 숙소로 돌아가야 해요. 그리고 내일 아침 첫 비행기로 서울로 돌아가는 거예요. 민석이는 조용히 두 사람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엇갈렸습니다.
정말 제가 당신들의 아들인가요? 이동철 씨는 걸음을 멈추고 민석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너는 우리 아들이야. 15년 전에 실종됐지? 우리는 그동안 너를 찾으려 애썼어. 하지만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돌아올 거야. 민석이는 머리를 감싸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끔 꿈에서 보는 얼굴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얼굴들이 어르신 부부와 비슷한 것 같아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어요. 최영희 씨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다가가 조심스럽게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안아봐도 될까요? 민석이는 잠시 주저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영희 씨는 15년 만에 아들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민석의 어깨에 떨어졌습니다. 드디어 내 아들을 찾았군. 그때 산길 위에서 손전등 불빛이 깜빡이는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누군가 그들을 쫓고 있었습니다. 서둘러야 해. 그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이동철 씨가 재촉했습니다. 세 사람은 어둡고 험한 산길을 급히 내려갔습니다. 거센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며 발 아래의 돌들은 굴러가며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조심해요. 이동철 씨는 민석이와 아내의 손을 단단히 움켜잡고 이동했습니다. 결국 세 사람은 겨우 산 아래까지 도착했고 길가에 대기시켜둔 택시로 달려갔습니다. 이동철 씨가 택시기사에게 추가 요금을 지불하며 기다려달라고 부탁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서 타요. 택시에 올라탄 세 사람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산길 위쪽에서 여러 개의 손전등 불빛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빨리 가주세요. 이동철 씨가 택시기사에게 다급히 부탁했습니다. 택시가 출발하자 민석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머니는 괜찮으실까요? 걱정 마. 할머니는 속초에서 오래 살아오신 데다 지혜로운 분이니까 잘 대처하실 거야. 하지만 이동철 씨의 말과는 달리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할머니가 위기에 처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택시 안에서 세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각자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최영희 씨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민석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저를 돌봐주셨어요. 제가 기억을 잃고 방황할 때 할머니께서 저를 걷어주셨어요. 경찰에 신고도 해봤지만 제가 주민등록증도 없고 지문 등록도 안 되어 있어서요. 그는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 실종자 명단에서 나와 나이가 맞는 사람은 없었다고 들었어요. 아마 기록에서 누락되었을 거야. 할머니께서는 저를 정현우라고 불러주셨고 나중에 강원도 속초의 지인 도움으로 호적에 올려 새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제 진짜 이름이 뭐였죠? 민석이야. 성은 이. 그래서 이민석. 이동철 씨가 가장 먼저 말을 꺼냈다. 이민석, 민석이는 그 이름을 음미하듯 되풀이했다. 오래된 물건을 들여다보는 듯한 기분이었다. 이름이 좀 익숙한 것 같아요. 택시는 호텔에 도착했고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며 로비로 들어갔다. 방으로 들어가자. 여기서는 안전할 거야? 이동철 씨가 말했다. 방에 들어간 세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잠시 안전하다는 기분을 느꼈다. 민석이는 방 안을 신중히 살폈다. 그의 시선은 여행 가방 위에서 멈췄고 그 곁에는 오래된 사진첩이 놓여 있었다. 이게 뭐예요? 민석이가 물었다. 우리 가족 사진첩이야? 내가 어릴 적부터 찍은 사진들이 들어있어. 최영희 씨가 늘 가지고 다니던 사진첩을 민석이에게 건넸다. 민석이는 조심스럽게 그 사진첩을 펼쳤고 어린 시절의 자신의 여러 사진이 담겨 있었다. 첫 생일 기념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운동회, 그리고 강원도 속초 여행 중 찍은 사진들이었다. 민석이는 한 사진에서 멈춰 섰다. 그는 설악곰 인형 옆에서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손에는 설악곰 인형 모양의 열쇠고리를 들고 있었다. 이게
민석이는 주머니에서 그 설악공 인형 열쇠고리를 꺼냈다. 사진 속 열쇠고리와 똑같은 것이었다. 그러던 중 갑작스럽게 민석이의 머리에 강한 통증이 찾아왔다.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와 함께 그는 자신의 머리를 쥐었다. 머리가. 그의 눈앞에 조각 같은 기억들이 번쩍이듯 스쳐갔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길, 검은 승합차에서 내린 남자들의 모습. 너는 이동철 형사의 아들이구나. 도망치고자 했지만 그들은 너무 빠르게 움직였다. 내 아버지를 그냥 두지 않겠다. 아버지가 우리 형제를 잡아간 만큼 우리도 그 형사의 아들을 빼앗겠다. 그 후 그는 강제로 배에 태워졌고 시간의 감각 없이 배 위에서 지내다가 해안으로 끌려갔다. 몰래 도망치려다 절벽에서 떨어졌고 찬 바닷물과 날카로운 바위가 그를 덮쳤다. 의식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보았던 것은 설악공 인형 열쇠고리였다. 민석아, 괜찮니? 이동철 씨가 아들을 붙잡으며 간절히 물었다. 민석이는 천천히 머리를 들었다. 그의 눈에 혼란, 두려움, 깨달음이 교차했다. 아버지, 제가 기억나요? 조금씩 기억이 돌아오고 있어 이동철 씨와 최영희 씨의 얼굴에선 기쁨과 걱정이 뒤섞였다. 무엇이 기억나니? 제가 어떻게 사라졌는지요. 그들이 저를 납치했어요. 이동철 씨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미안해, 민석아. 모든 게 제 잘못이야.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그들이 아버지를 해치려 할 때 제가 대신 나가겠다고 했어요. 기회를 봐서 119에 신고하고 아버지께도 연락하려고 했는데 정신을 잃었던 것 같아요.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세 사람을 긴장하게 했다. 누구세요? 이동철 씨가 신중히 물었다. 호텔 직원입니다. 전할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동철 씨는 민석이와 아내에게 조용하라는 신호를 보낸 후 문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는 서서히 문을 열었고 그곳엔 호텔 유니폼을 입은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뭔가 불안해 보였다. 무슨 일이신가요? 이동철 씨가 물었고 청년은 고개를 숙이고 중얼거렸다. 이동철 씨. 오랜만입니다. 이동철 씨는 그 사람의 정체를 즉각 알아차렸다. 15년 전 흑풍회 조직원인 바로 그 남자였다. 당신이군요. 이동철 씨가 외쳤지만 이미 늦었다. 남자의 손에 있던 무언가가 반짝였고 다음 순간 이동철 씨는 날카로운 고통을 느꼈다. 그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다. 아버지, 민석이의 간절한 외침이 들렸다. 그리고 곧 이성을 잃었다. 차가운 바닥이 느껴졌다. 이동철 씨는 서서히 의식을 되찾았다. 머리에 여전히 둔한 통증이 남아있었고 몸은 무겁게 느껴졌다. 눈을 힘겹게 떠보니 낯선 방 아니었다. 창문이 없는 좁은 공간이었다. 천장에는 희미한 전구 하나만이 켜져 있었다. 그의 곁에는 최영희 씨가 의자에 묶인 채 의식을 잃고 있었다. 여보, 이동철 씨가 불렀지만 아내는 반응이 없었다. 다행히도 숨은 고르게 쉬고 있었다.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민석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민석아. 민석아, 어디 있니? 그때 문이 열리며 검은 옷을 입은 중년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깊은 흉터가 있는 지긋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이동철 형사 아니신가? 이제는 그냥 이동철 씨로 불러야겠군요. 오랜만입니다. 이동철 씨는 그 얼굴을 기억해냈다. 강태현. 과거 흑풍회의 간부로 15년 전 이동철 씨의 수사로 많은 조직원이 붙잡혔지만 강태현은 증거 부족으로 자유를 얻었던 인물이었다. 기억하는군요. 영광이네요. 강태현은 비웃으며 말했다. 내 아들은 어디 있지? 이동철 씨가 외쳤다. 아, 그 아이 말인가요? 걱정 마세요. 아직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더 버틸지는. 이동철 씨는 분노로 몸이 떨렸다. 그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손과 발이 의자에 묶여 있었다. 대체 무엇을 노리는 거지?
15년이 지나도록 복수를 집착하는 건가? 이동철 씨가 소리쳤다. 강태현이 천천히 이동철 씨 쪽으로 다가왔다. 복수?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조직의 안전이다. 내 아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날의 진실도 드러나기 때문에 그건 우리 조직에 위협이 되거든. 그래서 15년간 민석이를 감시한 건가? 맞습니다. 다행히 그 아이는 기억을 잃었더군요. 차라리 없애버릴까 생각도 했지만 혹시 몰라서 계속 지켜봤지요. 그런데 당신이 나타났습니다. 이동철 씨는 주위를 둘러보며 탈출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 안타깝지만 그렇게 둘러봐도 소용없습니다. 여기는 속초 외곽의 폐공장입니다.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이죠.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고함을 질렀고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강태현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즉시 문 쪽으로 향했다. 무슨 일이냐? 문이 갑자기 열리며 한 조직원이 비틀거리며 쓰러져 들어왔다. 그 뒤로 민석이가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상처로 가득했지만 눈빛은 굳건했다. 아버지, 강태현은 재빠르게 책상 서랍에서 권총을 꺼내 이동철 씨에게 겨누었다. 움직이지 마. 그러나 민석이는 즉시 달려들어 강태현의 손목을 잡았다. 강태현은 민석이의 정확한 격투 기술에 대응하지 못했다. 짧은 몸싸움 끝에 권총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강태현은 벽에 부딪혀 제압당했다. 민석이는 강태현을 억제한 채 아버지에게 달려갔다. 그는 급히 아버지의 손을 풀기 시작했다. 괜찮으세요, 아버지? 그래, 민석아. 넌 어떻게 탈출했니? 민석이의 눈곱에 슬픔이 스쳤다. 기억이 돌아왔어요. 모든 것을 다 기억하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것들은 떠올랐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요. 이동철 씨는 그 말에 잠시 혼란스러웠다. 내가 가르쳐 준 것? 내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위험한 상황에서는 침착하게, 그리고 주변의 모든 것을 무기로 활용하라고. 그제서야 이동철 씨는 자신이 민석이에게 어려서부터 기본적인 자기 방어 기술을 가르쳐준 것을 기억해냈다. 그들이 저를 따로 방에 가둬놓았는데 거기서 탈출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과소평가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강태현이 움직였다. 그의 손에 권총이 들려 있었다. 움직이지 마. 민석이는 빠르게 돌아섰지만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당신에게 15년 전부터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어요. 당신이 저를 납치했을 때, 절벽에서 저를 밀어 떨어뜨렸을 때 마지막으로 떠올린 건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맹세했죠. 반드시 살아남아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태현은 비웃었다. 그래서 어쩌라고. 기억도 잃고 15년이나 흘렀는데 이제 와서 무슨 진실을 밝히겠다는 거지? 이겁니다. 민석이는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강태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게 무엇이죠? 할머니가 저를 발견하셨을 때 제 주머니에서 나온 건데요. 녹음된 내용이 담겨 있었고 처음엔 경찰에 주시려 했지만 제가 생명이 위태로울 때 그걸 듣고 무척 두려워하셨다고 하네요. 그 안에는 범죄자들 간의 대화가 포함되어 있었고 할머니는 그들이 경찰을 매수했다는 내용을 듣고 상당히 겁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복하고 기억을 되찾을 때까지 그 비밀을 간직하고 계셨던 거예요. 당신이 저를 납치하던 날의 대화도 녹음되어 있어요. 그리고 당신의 자백도 포함되어 있죠.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고 학교에 갔습니다. 영어 수업을 기록하기 위해 아버지가 제가 열심히 공부하라고 사주신 가장 비싼 녹음기였죠. 이동철 씨는 놀라움이 가득한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렇게 15년 동안 결정적인 증거가 존재해왔다니 믿기 어려운 일이었다. 강태현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민석이를 향해 총을 겨누었다. 그걸 내놓아. 이미 늦었어요. 제가 호텔에서 탈출하기 전에 이 녹음 파일을 경찰에 보냈거든요. 그 순간 강태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분노로 인해 방아쇠를 당기려 했다.
안 돼, 이동철 씨가 소리쳤지만 민석이의 반응이 더 빨랐다. 어린 시절 배운 태권도와 특공무술로 민석이는 강태현에게 돌진했다. 그는 강태현의 팔을 잡아 총구를 하늘로 돌리게 했고 총알이 천장을 향해 발사되었다. 쾅! 총소리와 함께 석회가루가 공중으로 흩날렸다. 이동철 씨는 묶인 채로 의자를 뒤로 젖혀 강태현에게 달려가 그의 복부에 어깨로 충격을 주었다. 강태현은 벽에 부딪혀 쓰러졌다. 민석이는 재빠르게 그의 권총을 집어들어 겨누었다. 움직이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는 동요가 없었다. 오랜 공포와 분노가 그를 강하게 만들고 있었다. 이동철 씨는 재빨리 손목에 묶음을 풀고 아내에게 다가가 최영희 씨의 손을 풀며 조심스럽게 그녀를 깨웠다. 여보, 여보, 최영희 씨가 천천히 눈을 떴다. 여보, 민석이는 괜찮아. 민석이가 우리를 구해주었어. 그녀의 눈가에 안도의 눈물이 고였다.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민석이를 바라보는 그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드리워졌다. 그때 밖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갑자기 울려 퍼졌다. 누군가 신고한 모양이군요. 이동철 씨가 말했다. 강태현은 씁쓸하게 중얼거렸다. 정말 경찰에 연락했었군. 잠시 후 여러 경찰관이 방에 들이닥쳤다. 그들은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강태현과 그의 동료들을 체포했다. 이동철 씨는 민석이와 최영희 씨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이제 괜찮아. 모든 게 끝났어. 경찰서에서 이동철 씨는 15년 전 사건에 관해 모든 것을 진술했다. 민석이의 녹음 파일은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고 강태현과 그의 동료들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한 검사가 이동철 씨 가족에게 다가왔다. 이동철 씨,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15년 만에 아드님을 다시 찾으시다니. 네, 기적 같은 일이죠. 아드님은 대단히 용감합니다. 오랫동안 기억을 잃었음에도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잘 대처하다니요. 이동철 씨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민석이를 바라보았다. 그렇습니다. 제 아들이에요. 검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좀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오늘은 가족과 함께 편안히 쉬세요. 내일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들은 경찰서를 나와 임시 숙소로 이동했다. 호텔로 돌아갈 수 없으니 경찰의 도움으로 안전한 장소를 찾아야 했다. 방에 들어선 세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서로를 바라보았다. 15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이었다. 민석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기억을 잃는 동안 두 분은 계속 저를 찾고 계셨던 건가요? 이동철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렇단다.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았어. 민석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죄송해요. 제가 기억을 잃고 두 분을 잊어버려서. 최영희 씨는 아들을 끌어안았다. 너의 잘못이 아니란다, 민석아.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행복해. 민석이는 어머니의 품 안에서 슬픔을 터뜨렸다. 15년간 쌓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요. 어머니께서 해주시던 김치찌개 향, 아버지께서 책 읽어주시던 목소리, 그리고 함께 갔던 속초 여행도요. 이동철 씨도 눈물을 흘렸다. 그는 포켓에서 회중시계를 꺼내 민석이에게 건넸다. 이거 기억나니? 민석이는 조심스레 시계를 받아들였다. 그의 손이 떨렸다. 이건 제가 아버지 생일에 선물했던 거네요. 맞아. 내가 사라진 날부터 이 시계는 멈춰 있었어. 내 인생처럼 말이야. 민석이는 시계를 바라보며 천천히 생각을 전했다. 약속했었죠. 시계가 멈추면 함께 고치러 가기로. 이동철 씨의 눈이 촉촉해졌다. 맞아, 약속했지. 이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석이는 미소를 띄었다. 그의 눈 속에서 희망이 빛나고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집에 가고 싶어요. 우리 집으로요. 그 소리와 함께 이동철 씨와 최영희 씨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눈가에는
기쁨의 눈물이 가득했다. 그래, 민석아. 집에 가자. 외부의 창밖에는 강원도 속초의 아름다운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별빛이 가득한 하늘은 15년 전 민석이가 좋아했던 하늘이기도 했다. 민석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회중시계를 단단히 쥐고 있었다. 멈춰있던 그의 시간도 이제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것만 같았다.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민석이는 창밖의 구름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강원도 속초는 점점 작아져 갔고 15년 동안 그의 고향이었던 그곳은 이제 추억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괜찮니? 옆에 앉아있던 이동철 씨가 조용히 물었다. 아버지의 눈에는 여전히 걱정의 그림자가 남아있었다. 네, 아버지. 마음이 좀 복잡해요. 민석이는 설악곰 인형 열쇠고리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만졌다. 그것은 이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유일한 구체적 물체였다. 할머니가 걱정돼서 급히 떠나느라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는데. 걱정하지 마. 경찰이 할머니를 찾아가고 상황을 잘 설명해 드릴 거야. 그리고 나중에 다시 찾아뵐 거야. 민석아, 기억이 얼마나 돌아왔니? 최영희 씨가 따뜻한 목소리로 질문했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요. 어린 시절의 기억은 꽤 선명한데 청소년 시절의 기억은 아직 조각조각이에요. 너무 서두르지 마.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기억이 떠오를 거야. 사실 기억이 안 나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어떤 공부를 하길 원했는지, 꿈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경찰이 되고 싶어 했었단다. 이동철 씨가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처럼요? 응, 하지만 이젠 내가 원하는 일을 선택해도 괜찮아.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지원할 거야. 민석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잃었던 15년과는 달리 그의 부모는 여전히 그대로 있었다. 변함없이 그를 사랑하고 지지해주고 있었다. 이제 알겠어요. 제가 가이드 일을 그렇게 좋아했던 이유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걸 좋아했어요. 속초의 역사, 자연, 문화를 알리는 일을 즐거워했죠. 어쩌면 제 안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던 마음이 경찰의 꿈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게 아닐까요? 비행기는 어느새 서울 상공에 도착했다. 창밖으로 한강과 도시의 불빛이 펼쳐졌다. 15년 만에 민석이의 시선에 비친 고향의 풍경이었습니다. 곧 집에 도착할 거야, 라고 최영희 씨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도 고향이 궁금해요. 많이 변했을까요? 거의 예전 그대로야, 라고 답했습니다. 내 방도 변하지 않았나요? 민석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그렇게 15년이 흘렀지만 우리는 내가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어. 라고 말하면서 택시에서 고향으로 향하는 길, 민석이는 창밖에 변모한 서울을 바라보았습니다. 새 건물과 변화된 거리. 모든 것이 낯설지만 동시에 익숙함을 느꼈습니다. 저게 우리 동네인가요? 택시가 주택가로 들어서자 물었습니다. 응, 저 집이 우리 집이야. 라고 이동철 씨가 손짓했습니다. 조용한 골목에 위치한 2층짜리 주택이었습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집은 오래되었지만 따뜻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민석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생소한 듯 하면서도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풍경이 친숙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집 앞에 서자 민석이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현관 앞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자, 민석아, 라고 최영희 씨가 부드럽게 밀었습니다. 이동철 씨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집의 냄새가 민석의 코를 자극했습니다. 그 순간 기억의 파편들이 그의 머릿속에 밀려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끓인 김치찌개의 향, 아버지가 서재에서 책을 읽는 소리, 계단을 뛰어올라 자신의 방으로 달려가던 순간들. 민석아, 괜찮아? 최영희 씨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민석이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네. 기억이 되돌아오고 있어요. 많이요. 민석은 조심스럽게 집 안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주방,
아버지의 서재. 각 공간이 조금씩 그의 기억을 되살려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방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그럼, 당연하지. 내 방인데 왜? 민석은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정말 변함이 없었습니다. 책장에는 그가 사랑했던 책들이 꽂혀 있었고, 벽에는 영화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작은 테이블 위에는 가족 사진이 담긴 액자가 있었습니다. 민석은 액자를 들고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침대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15년 동안 두 분은? 말을 잇지 못한 민석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부모님이 겪었을 아픔과 슬픔이 그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부모님은 아무 말 없이 그의 곁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오랜 시간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15년의 이별로 인한 슬픔과 재회의 기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민석아, 결국 이동철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어? 그는 서재로 가서 작은 상자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이건 내가 사라진 이후로 매일 써온 일기야. 김인석은 놀란 눈으로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여러 권의 작은 노트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매일 밤의 이야기를 담아 놓은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내가 돌아와 이 글들을 읽을 날을 기다리며 민석은 조심스럽게 하나의 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날짜와 함께 아버지의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를 잊지 않으셔서. 어떻게 너를 잊겠니? 넌 우리 아들이잖아. 최영희 씨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이 가장 좋아하는 김치찌개였습니다. 민석은 아버지와 함께 거실에 앉아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동철 씨가 경찰에서 퇴직한 후 사립탐정으로 일하며 민석을 계속 찾았던 이야기와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빠, 회중시계는 여전히 멈춰 있나요? 이동철 씨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냈습니다. 시계의 바늘은 여전히 정지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약속했잖아. 시계가 멈추면 함께 수리하러 가기로. 맞아, 약속했지. 내일 같이 시계방에 가자. 마침 최영희 씨가 식사가 다 되었다고 불렀습니다. 15년 만에 가족이 함께하는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민석은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뜨거운 눈물이 민석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어때? 맛있니? 네. 정말 맛있어요. 내가 기억하던 그 맛이에요. 세 사람은 오랜만에 행복하게 저녁을 즐겼습니다. 웃음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15년간 조용했던 집이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민석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베개 밑에서 그는 17살에 썼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실종 전날 쓴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일은 아버지 생신이다. 회중시계를 선물할 예정이다. 아버지가 좋아하셨으면 좋겠다. 아버지는 항상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 나도 아버지처럼 훌륭한 경찰이 되고 싶다. 민석은 일기장을 품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의 조각들이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1년 후, 봄이 온 서울. 이동철 씨와 부인은 마당에서 민석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동철 씨는 완벽하게 수리된 회중시계를 살펴보며 정확한 시간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서류 가방과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집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이민석 실종자 찾기 사무소를 여는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거실에는 축하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민석은 심리치료를 받고 검정고시에 합격한 뒤 아버지에게 탐정 일을 배웠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민석은 액자에 담긴 민간조사원 자격증을 꺼내 보였습니다. 정말 자랑스럽다, 민석아. TV에서는 강태현의 유죄 판결 소식이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민석의 녹음 파일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그래, 이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시간이란다.
저녁 식사 후 세 사람은 별빛 아래에서 다정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속초에 있는 할머니 건강은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대. 다음 주에 함께 찾아봬요. 민석은 설악곰 인형 열쇠고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것은 그의 사무실 열쇠에 달려 있었습니다. 두 분의 믿음이 저를 다시 집으로 인도했어요. 다음 날 새 사무실에서 민석은 부모님의 선물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설악곰 인형과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실종자들을 찾아 그들의 가족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첫 번째 의뢰인은 여동생을 찾고 있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족을 잃고 기다리는 마음이 어떤 건지 잘 알고 있어요. 그날 저녁, 민석은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며 첫 의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의 경험이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어요. 때로는 우리의 아픔이 다른 이를 돕는 힘이 되기도 하네요. 다음 날 아침, 민석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새로운 출발을 했다. 15년은 돌이킬 수 없지만 앞으로는 내가 만들어갈 수 있다. 내 아픔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다. 멈춰있던 회중시계처럼 나의 인생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제 멈춰있던 우리의 시간도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민석은 창문을 열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회중시계를 확인하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가볼까? 그의 발걸음은 가볍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땠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